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당신이 모르는 충격적인 화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마모스. 자, 첫 번째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문화재 위조범 출신이다. 미켈란젤로가 메디치 가문의 지원을 받아서 엘리트 교육을 받죠. 그럼에도 무명예술가의 서름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데 기록을 재현한 줄리오 로마노가 그린 일부 작품을 캡처한 것 같은데, 당시에 신인 작가들을 발굴하는 게 아니라 고전 그리스 유물들, 그런 조각품들을 수집하는 문화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무명 화가들에게는 좀 아쉬웠던 예술적인 관행이었죠. 생계를 위해서 되게 힘들게 살던 시절에 미켈란젤로가 미술품 유조 사건이 연루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조각한 이 잠자는 큐피트 조각을 땅에 묻은 다음에 인위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골동품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묻었다가 파내고 일부러 상처를 냈대요. 못으로 끌고. 로렌조 데 메디치의 제안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도 있긴 해요. 근데 이 작품을 골동품 상인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넘어간 거죠. 이탈리아의 미술상인 발데사레한테 팔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가짜를 리아리오 추기경이 샀습니다. 이 작품이 짝퉁이란 걸 이제 알아채고 골동품 상인한테 환불을 요구했던 거죠. 미켈란젤로를 잡아냈습니다. 이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진짜 그리스 조각처럼 똑같이 했을까 감탄하면서 이분이 오히려 미켈란젤로에게 조각을 의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첫 주문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이 사건과 연루되면서 이렇게 시작된 거죠. 근데 걸린 다음에 이 상인 또 팔았대요, 속여서. 그래서 여러 사람 거치다가 영국 런던의 화이트 궁까지 갔는데 화재 때문에 소실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작품이 있으면 미켈란젤로의 인생 작품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없어진 게 좀 아쉽죠. 리아리오 추기경이 미켈란젤로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바쿠스 이 조각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좀 과도기 시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다음에 완벽한 조각들에 비하면 약간 밋밋한 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아리오 추기경도 이 작품을 아주 막 만족하고 그랬던 건 아니라고 해요. 이 계기를 통해서 로마에서 피에타를 주문받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문화재 위조 범죄는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이런 거죠. 그렇다고 문화재 위조해야겠다 이러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역시 미켈란젤로 일화예요. 자,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되게 완벽하잖아요. 다비드는 본래 망쳐서 버려진 대리석이었다라는 거죠. 다비드가 처음 조각됐었을 때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정말 놀랬대요. 와, 완벽하다,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1501년도에 피렌체시 정부에서 그 피렌체 두오모 성당에 지붕을 장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공중에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잘 못 볼 거 아니에요. 가까운 곳에 보자 시뇨리아 광장에 설치하기로 계획을 바꾼 거죠. 그래서 조르조 바사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찬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피렌체 사람들이 이 조각상을 높은 곳에 올려놓을 수 있겠냐. 이 다비드가 이런 사연이 있대요. 1494년도에 메디치 가문이 물러나잖아요. 쫓겨나갑니다. 그러다가 1512년도에 다시 권력을 되찾거든요. 그래서 이 다비드가 적군 거인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남시하잖아요. 피렌체를 방어하는 다윗, 이 피렌체 자체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다비드 같은 거예요. 피렌체의 상징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당시에는. 디테일 보면 정말 완벽하죠. 오른손에 이 숨겨져 있는 게 돌입니다. 그리고 어깨 위에 올린 게 물메라고 하죠. 새총, 돌파매질을 하잖아요. 돌리기 위한 그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약간 이제 오류가 있대요. 일단은 지금 주먹 쥐고 있는, 돌 잡고 있는 그 손이 과도하게 크대요. 진짜 그렇다니까 손이 유난히 커 보이죠? 그 비례가 안 맞는데요. 그리고 이 작품 직접 보신 사람들은 놀란다고 합니다. 사람의 3배 크기 된대요. 5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당시에 대리석으로 이렇게 높이 조각하는 것도 진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걸 미켈란젤로가 했던 거죠. 새총을 어깨 위에 올려놓고 있으면요, 왼손잡이래요. 그러니까 자완투수의 자세래요, 이 모습은. 그런데 몸 자세, 이 동세는 지금 우완투수처럼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죠. 이 새총을 재현하라고 하는 그 의도가 아니라 이 다비드의 멋진 자세에 오히려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 디테일이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아래에서 본 모양인데 그 사연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처음부터 미켈란젤로가 돌을 공수해서 했던 작품은 아니에요. 이 돌이 망친 쓰레기 돌덩어리였습니다. 이거를 미켈란젤로의 손을 거치면 보물이 된다는 걸 보여준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다른 조각가 2명에 이어서 2번이나 벌어진 대리석 돌입니다. 그래서 루스티노 디 두초라는 조각가가 처음에 망쳐서 벌어진 거를 10년 뒤에 안토니오라는 조각가가 망친 거였어요. 포기를 했던 거죠. 40년 동안 벌어진 돌을 미켈란젤로가 살린 겁니다. 40년 동안 쓸쓸하게 주인을 기다렸던 뭐라고 해야 되죠? 유기 대리석이었던 거죠. 유기 대리석을 살린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래서 완벽한 역사적인 작품으로 만들어냈던 거죠. 이번에는 다빈치 이야기거든요. 자, 모나리자는 20세기 전까지 유명한 작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제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모든 예술품 다 합해서 역사상 가장 비싼 작품이지 않을까. 만약 경매에 내놓으면 코로나 때 프랑스 재정이 엉망이다 보니까 팔자는 주장도 있었어요. 이 작품이 도난 사건을 계기로 20세기 이후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게 1911년도거든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관심받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모나리자가 위대한 작품이 아니란 건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고평가를 받는 그림이 아니었던 거죠. 만약에 지금처럼 위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받았다면, 슈퍼스타였다면 털리지도 않았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작품이 도난되고 하루 지나서야 도둑 맞은 걸 알아챈 거예요. 이게 더 어이없는 거죠. 그만큼 무관심했던 거예요, 솔직히 다빈치의 모나리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작품이 뉴욕 타임즈에 실리면서 계속 특필됐거든요. 프랑스인의 대분노라고 그랬던 거죠. 국가적 스캔들로 간주된 사건으로 이렇게 봤던 겁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됐던 거죠. 절도범이 이 사람이거든요. 빈첸조 페루자라는 이 이탈리아 출신인데 프랑스 이주해 온 거예요. 그 액자 담당 노동자였어요. 이 사람이 계속 일했던 건 아니고 1년 전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유리 케이스 담당 설치 작업을 했었대요. 그때 이 모나리자 유리 액자도 이 사람이 설치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인부, 당시 하얀 가운이었대요. 그 인부들 유니폼을 입고 함께 박물관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추측도 있는데 이 전날에 이미 들어가서 벽장에 숨어 있다가 아침에 절도를 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뭐 정확한 팩트는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요. 이 모나리자 어떻게 훔치게 됐는지의 과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나리자를 이렇게 뗐어요. 이른 아침이라서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작업복을 입었으니까 스태프가 뭘 하러 가는구나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일단은 유리판을 제거한 다음에 어디 복도에 버려놔요. 그리고 모나리자를 옷에 이렇게 감싼 거예요. 그리고 나갔는데 이 문을 또 한번 통과해야 되는데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고리를 계속 잡고 떼내려가는데 옆에 소베라는 배관공이 딱 지켜본 거예요. 딱 걸린 거죠. 근데 이 배관공이 고생하네 하면서 펜치로 친절하게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절한 배관공 덕분에 멀쩡하게 나온 다음에 곧바로 오르쉐, 당시 기차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급행열차 타고 도망갔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 월요일 아침이었다고 해요. 월요일 아침에는 그 당시 일요일마다 파리 사람들이 파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숙취 때문에 사람들이 아침에 거의 돌아다니지 않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단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문고리를 버리더라 이런 목격담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갔던 거죠. 모나리자가 없어진 자리에 그 사진입니다. 28시간이나 이걸 아무도 눈치 못 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어이없던 거죠. 다음날 화요일 오후가 돼서야 이걸 알아챘대요. 어떻게 알아챘냐면 루이 베드로라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거장들의 작품을 모사하는 그런 화가가 있었대요. 아마추어 화가겠죠? 자주 그리는데 이 화가는 모나리자가 없어진 걸 일찌감치 알았대요. 그런데 이 작품을 떠다가 복원을 하거나 촬영을 하는 거는 늘상 있는 일이니까 기다렸대요. 근데 계속 안 오니까 경비원한테 물어봤대요. 이 작품 사진 촬영하러 갔냐고. 그런 거 같다고. 언제 오냐고 물어봤대요. 경비원이 모른다고. 그렇게 기다렸대요. 계속 기다려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나도 몰라. 계속 귀찮게 했대요. 언제 오냐고. 그래서 경비원이 루브르 이 사진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대요. 모나리자 사진 찍었냐고, 언제 가지고 오냐고 하니까 이 사진작가가 나 모나리자 가져간 적 없는데? 그때서야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제서야 형사 6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찾으려고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소환됐던 이 용의자 두 사람이 되게 유명한 분들입니다. 예술가들. 기욤 아폴리네르, 당시 파리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제 기억으로는 샤갈의 친구였죠. 샤갈을 되게 띄워줬던 그 작가, 평론가이기도 했던 이 사람이 먼저 불려와서 절도범 아니냐고 이렇게 신문받다가 피카소가 그때 뭐 어쩌고 하다가 피카소도 불려온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도 신문 받다가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 풀려난 거거든요. 그러다가 잡힌 겁니다. 약 1년 뒤, 28개월 뒤에 도둑놈을 잡았다고 합니다. 자, 이 빈첸조가 알프레드 제리라는 미술상한테 팔려다가 걸린 거예요. 신고를 해가지고 잡아낸 거죠. 그래서 빈첸조 페루지아가 잡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위대한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나폴레옹 때문에 약탈당하고 프랑스로 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다시 우리 문화재 찾아서 이탈리아에 전시하기 위해서 훔친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감동한 거죠.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애국자가 된 겁니다. 무지에 의해서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이 모나리자는 나폴레옹 훔쳐간 게 아니라 다빈치 스스로 프랑스로 건너가잖아요. 말년에 프랑스와 1세에 스카우트해서 그때 모나리자를 가져가고 프랑스와 1세한테 준 겁니다. 살라이라는 제자가 나중에 프랑스와 1세한테 팔았단 말도 있고, 어쨌든 스스로 프랑스에게 기증을 한 거예요. 범죄자의 말은 일리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재판받는 과정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역사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렇다 쳐도 이 동기는 진심이었다고 인정을 받아서 원래 1년 15년형이었거든요. 자, 이것도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해서 짧게 형량을 잡아준 것 같은데 더 짧은 7, 8개월 살고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출소 뒤에는 군 복무를 해서 1차 세계대전 때 참전을 했는데 이제 이탈리아 군으로 참전했죠. 이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군한테 포로로 잡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왜 굳이 프랑스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돌아온 다음에 장식과 그리고 이제 화가로 이렇게 일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좀 미술에 이제 재능이 있었나 봐요. 모나리자를 되찾는 장면이고 1913년도에 찾거든요. 그래서 우피치 미술관에 임시적으로 또 전시를 했었대요. 그때 인파가 엄청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나리자 원래 자리 루브르로 반환되는 그 과정을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 역사적인 날인 거죠. 이때부터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루브르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나리자 그리고 다빈치를 역사상 최고의 화가로 만든 공신은 바로 모나리자의 도둑, 절도범, 바로 빈첸조 페루자였던 거죠. 그 빈첸조 페루자 그 이름 따서 2년 전인가 송중기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빈센조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마피아의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그 드라마 작가 성향상 모나리자의 절도범 빈첸조 이 이름을 따서 빈센조라고 드라마의 제목을 지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다빈치는 주의력 장애를 가진 미완성 전문가였다라는 거예요. 다빈치의 자화상인데 이것도 그렇고 다빈치가 제대로 완성한 작품이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협박하지 않으면 잘 완성을 안 해요. 자, 최근에 런던의 킹스 칼리지 그리고 이탈리아 파비아 대학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 역사적 증거를 바탕으로 연구를 했을 때 그 결과 다빈치의 시간 관리, 집중력 및 꿈을 대는 그런 문제가 ADHD에서 왔다는 주장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 뭘 하면 끝까지 완성한 경우 없고, 뭘 하다가 금방 관심이 식고 다른 새로운 작업을 또 하고 호기심이 많은 것도 있지만 ADHD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막 게을러가지고 뭘 안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했대요. 잠도 되게 짧게 자고 밤새 일하고. 그런데 한 가지에 집중해서 일한 게 아니라 계속 뭐 딴 걸 했던 거죠. 베르키오 공방에서 그림을 배우고 아주 뛰어난 제자였다고 조르주 바사리가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곧 독립을 해서 1477년도에 아틀리에를 만들거든요. 3번의 주문이 들었대요. 주문 중에 2개는 완료를 하지 못하고 중간에 관두고 1개는 시작도 안 하고 그 공방 망했다고 합니다. 망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모나리자도 미완성이라는 말이 많죠. 미완성한 이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눈썹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말년에 그 다빈치가 오른쪽 관절이 거의 마비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완성을 안 했을 수도 있으나 이전부터 완성을 안 한 게 습관이 돼 있었으니까 다빈치의 성향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마도 모나리자 다음으로 유명한 작품이지 않을까 싶은데, 다빈치 미루는 성향이 또 있는 그 대표작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 작품을 3년 동안 작업을 했는데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된 재료를 쓴 게 아니라 젯소에다가 유화와 템페라를 섞는 작업으로 그리다 보니까 작품이 완성하고도 금방 변색돼 버렸죠. 3년 동안 해도 완성 못하니까 후원가가 자금 끊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마무리를 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런 압박감을 안 줬으면 작품이 완성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형체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 작품도 복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완성을 못한 대표작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광야의 성 제롬이라는 작품이죠. 호드나무 패널에다 제작을 했는데 이 작품이 이제 미완성도 그렇고 하다만 그림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역사적으로 잊혀져서 5조각으로 절단된 그림이었거든요. 다시 조립해서 이렇게 전시를 한 거죠. 이 작품은 피렌체의 말년 혹은 밀라노 초창기에 제작된 걸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제롬 성인하면 그 라틴어로 성서를 번역하신 분이거든요. 히에로니무스 성인을 영어 발음으로 제롬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은혜 갚은 사자죠.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종교와 방송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완성 못한 작품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작품인데, 동방박사의 경배 하면 동방의 그 새 예언가 혹은 점성술가가 아기 그리스도의 탄생을 별자를 보고 이제 알고 경배를 하기 위해서 금, 유향, 몰약을 선물로 주는 그 일화를 그린 거죠. 자, 이 작품이 스코페토의 산 도나토 성당의 재단화 목적으로 주문받고 그린 거거든요. 근데 30개월 안에 완성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역시 또 완성을 못하죠. 완성하다가 밀라노에 이력서를 보내는데 밀라노에 루도비코 스포르차가 영입하겠다고 부르니까 하다 말고 밀라노로 이주를 했던 겁니다. 포기를 하니까 다른 화가한테 주문을 맡기거든요. 그게 바로 필리피노 리피라는 보티첼리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보티첼리의 제자가 그린 작품을 볼게요. 와, 다빈치 못지않게 진짜 잘 그렸죠. 필리포 리피라는 또 다른 위대한 화가의 아들이거든요. 필리포 리피는 보티첼리의 스승이고, 이 보티첼리는 또 필리피노 리피 스승의 아들을 또 가르쳤죠. 보티첼리 제자다 보니까 이 성모 마리아의 인상이라든지 이 포즈를 보면 보티첼리 스타일과 매우 닮아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작품 또 미완성이지만 되게 유명합니다. 라 스카피 글리아타라고 해서 헝클어진 머리의 여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역시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발견됐을 때 다빈치일 수밖에 없다고 여긴 이유가 다빈치의 시그니처 이 기법이 스푸마토거든요. 이 스푸마토 기법이 너무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너무 부드럽게 흘러가는 그 명암도 그렇고 전형적인 다빈치가 여인을 그릴 때의 그 인상도 나오거든요. 저도 이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다빈치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이 작품이 포플러 나무 패널 그리고 오일 그중에 엄버 배경 안료로 제작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벌만 바르고 완성을 안 한 그림이죠. 습작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인상을 가진 성모 마리아가 다른 그림에 나오거든요. 암꿀의 성모 마리아라는 다빈치의 작품이거든요. 그 작품과 좀 닮아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을 그리기 위한 습작이 아니냐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약간 과장됐다면 과장된 거긴 해요. 근데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페인의 거장 프란시스코 고야는 인맥으로 성공했다. 프란시스코 고야를 그린 초상입니다. 스페인의 3대 거장을 평가할 때 고전에서 근대 이전의 마지막 세대의 최고의 화가가 프란시스코 고야입니다. 그래서 프라도 미술관의 매표소 앞에 동상이 있죠. 고야가 스페인의 아라곤 지방, 지금의 까탈루냐 그쪽 동네거든요. 아라곤 지방의 푸엔데 또도스 작은 시골 마을 태생이거든요. 농부의 아들이에요. 성공을 하려고 마드리드에 옵니다. 여기 들어가려고 왔어요. 화가로 성공하려면 당시에 파리에 그 살롱전에 전시하면 성공하듯이 그들이 즉 왕립 아카데미에 들어가면 성공을 하잖아요. 스페인 마드리드도 마찬가지로 왕립 아카데미가 있어요. 산 페르난도 왕립 아카데미가 최고의 명문 미술 학교거든요. 근데 여기 출신의 유명한 분들 되게 많습니다. 피카소가 여기를 나왔어요. 일찍 들어가서 월반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살바도르 달리가 이 학교 출신인데 중퇴했죠. 교수들 모욕해서 잘렸습니다. 이전에 고야가 여기 가고 싶어 했는데 출품을 했어요. 이제 시험을 본 거죠. 지금 따지면 제출했는데 2번 낙방했습니다. 1763년 그리고 1766년 3년마다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2번 낙방하고 세 번째 도전을 포기하고 이탈리아로 갑니다. 1770년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볼로냐, 베네치아, 특히 로마에서 그림을 많이 배웠어요. 예, 당시에 고전주의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 그림 배워오면 좀 알아줬다고 합니다. 파르마 왕립 미술 아카데미에서 주최한 회화, 그림 대회, 지금 따지면 공모전이죠. 출품을 했는데 아깝게 그 수상을 못했대요. 평론가들에게 6표를 받았대요. 우승은 못하고 2등이라고 하는데 2등은 엄연히 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만에 돌아옵니다. 지금 따지면 미술로 잘 나가는 그 유럽 가서 유학하고 온 건데 1년도 안 돼서 스페인에 돌아온 거죠. 파르마 왕립 아카데미 미술대회 나갔을 때 그림이에요. 고야 잘 그렸죠. 고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로코코에서 신고전으로 넘어가던 시기, 그리고 동시에 낭만주의가 꽃피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년이 고야의 낭만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시기고, 이 스타일은 신고전주의에 가깝습니다. 로마, 그리스 고전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알프스에서 처음 이탈리아를 바라본 승리할 한니발이란 작품이잖아요. 로마 시대 때 영웅이죠. 물론 로마의 영웅이 아니라 적장인데 엄청 공경받고 역사적인 명장으로도 평가받죠. 한니발 장군이 카르타고의 장군이잖아요. 로마와 전쟁을 하는데 피레네이 산맥을 기괴한 방법으로 넘습니다.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거길 넘어가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여기는 코끼리 부대 안 보이네요. 그래서 거기 꼭대기에서 이탈리아를 처음 바라본 그 장면입니다. 색감도 되게 아름답게 구사를 했습니다. 이제 이 화가가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 출세에 대한 욕구가 장난 아닙니다. 잘 나가는 귀족들과 막 친해져요. 당시에 궁정 화가면서 산페르난도 아카데미의 회원이었던 프란치스코 바예우, 이 궁정 화가와 친구가 됩니다. 고야보다 많이 형님이에요. 그리고 산페르난도 아카데미에서 교수님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프란치스코 바예우의 친동생 호세파 바예우와 결혼합니다. 정략 결혼이죠. 물론 진짜 사랑했겠죠. 근데 그 뒤로 고야가 바람도 많이 피거든요. 본격적으로 인맥 쌓기 작업에 들어가죠. 바예우는 프레스코와 테피스트리 화가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그 클라이언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귀족들 특히. 그 클라이언트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고야가 완전 성공하기 전에는 테피스트리 밑그림 전문 화가였습니다. 이 바예우 부인의 오라버니가 소개해 준 거죠. 그 대표작 중에 하나가 프라도 미술관에 잘 가지 않는 방, 고야 전용 그 층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고야의 로코코 시절의 테피스트리 밑그림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파라솔이란 작품이에요. 되게 색깔 이쁘게 그렸죠. 이후에 고야가 이런 색깔을 많이 안 씁니다. 말년 가면 갈수록. 그래서 테피스트리 화가로 유명해졌어요. 5년 동안 경력을 쌓았거든요.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에서 성당 재단화 그리면 대박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경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야가 저렴하게 주문을 받아요. 경쟁이 좀 있었나 봐요. 화가들 간에. 가격 후려치기라고 봐야 되나요? 아무튼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인맥 덕분에 왕립 아카데미 회원이 돼요. 1780년도에 바예우 형님의 도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시험만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었나 봐요. 다른 경력으로도 들어갈 수 있었나 봐요. 그리고 곧 까릴로스 3세, 당시의 국왕의 초상까지 그리게 됩니다. 근데 이 까릴로스 3세가 이분의 말년이라서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는데, 이 무렵에 파나 시리즈도 그렸거든요. 근데 이 화가의 성향은 계몽 사상가에 가깝고 뭔가 봉건 체계, 기존 질서를 깨고 새로운 세상이 오길 바라는 지식인들과 어울렸습니다. 고야도 계몽 사상가로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당시 부패했던 귀족들, 우매한 백성들, 그런 시대상을 풍자한 카프리초스, 이 파나 시리즈를 많이 제작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작업할 때는 세상에 대한 비판, 풍자를 하면서 자신의 그 출세욕은 또 따로 있어요. 잘 나가는 귀족, 왕족들에게 아첨해가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공식적인 궁정화가 되고 얼마 안 돼서 그린 게 까릴로스 4세의 가족이죠. 좀 이상하게 그려놨죠. 이 왕을 바보처럼 그려놨습니다. 술 한잔 하신 것 같죠? 술 되게 좋아하게 생겼죠, 그죠? 멍해 보입니다. 이 캐릭터가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좋았대요. 근데 실세는 왕비였죠. 마리아 루이사. 그래서 되게 탐욕스럽게 그렸다고 많이 봅니다. 왕비가 고도이라는 이 재상과 바람을 폈죠. 아이가 왕의 아들이 아니라 고도이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되게 많았습니다. 실제 그런지는 뭐 확실한 건 몰라요.
그리고 등장인물들 보면 시선 처리가 너무 산만하죠. 뭔가 집중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를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되게 정신사납죠. 그리고 점 달린 이 왕족, 이분 따로 초상화가 프라도 미술관에 있거든요. 근데 개인 습작 초상화에서는 실물 가깝게 그리잖아요. 근데 점이 작아요. 근데 여기서는 엄청 크게 그려놨습니다. 고야의 노림수라고 봐요, 저는. 우스꽝스럽게 보이려고. 그래서 뭔가 시대가 엄청 혼란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도 볼 수가 있죠. 고야 눈빛은 되게 또렷합니다. 이전에 스스로 존경했던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서 벨라스케스 이 화가 자화상이 그림 안에 등장하잖아요. 그림 그리는 자신을 그려놨죠. 고야 역시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찰자의 시점을 이 그림 안에 그려놨습니다. 근데 좀 싫어할 것 같은데 의외로 왕이 되게 좋아했다고 하죠. 궁정화가 드디어 데뷔해서 이젠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겠구나 생각했는데 이 시대가 솔직히 되게 혼란했던 시대거든요. 한 6년 전인가 그래요. 이 부르봉 왕가면 프랑스 혈통이거든요. 루이 16세의 친척이에요. 카를로스 4세가 친척이 시민혁명 때 단두대에 처형당했거든요. 6년 전에. 그럼 정신 차려야겠죠. 근데 또 엄청 부패했던 왕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나라 빼앗기죠. 나폴레옹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정권 빼앗깁니다. 또 고야가 살아남으려고 나폴레옹의 형제 보나파르트 5세 프랑스 왕을 위해서 또 그림을 잘 그려주죠. 궁정화가로 자신의 입지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다가 또 마드리드가 수복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페르난도 7세, 그러니까 이 왕의 아들이에요. 재집권하러 온다고 하니까 그때 또 애국자들을 위한 것 같은 5월 2일, 5월 3일 처형 시리즈를 그때 그리죠. 고야가 출세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살았던 그런 화가였죠. 그렇다 고야가 뭐 실력이 없는 화가다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실력대로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출세하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했다라는 거죠. 결혼을 해서 인맥의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때까지는 거의 출세를 위해서 그렸거든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개인을 위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게 블랙 페인팅 시리즈죠. 그래서 그 그림으로 넘어가면서 낭만주의 화가에 거의 이제 속하는 화가가 되는 거죠. 이전에는 낭만주의 성향은 많진 않았거든요. 뭔가 약간 이제 청각장애로부터 시작해서 약간 정신 분열도 오고 약간 말년에 치매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미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완전 개인 화가 스스로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의 그 예술 세계를 위해서 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사에서 개인이 중심이 된 거는 이 고야 때부터인 것 같아요. 낭만주의 시대 때. 고야를 두고 최초의 근대 화가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더니즘 화가. 이건 평가는 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그래서 고야 때부터 근대 미술이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죠. 모네와 터너는 미세먼지 풍경화를 그렸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국립과학원 거기에서 조사를 했나 봐요. 100여 점의 모네와 터너 그림을 분석을 했는데 18세기부터 19세기의 변해가는 그 과정을 분석했는데 미세먼지를 그렸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시거리가 점점 짧아지는 거, 대기오염이 점점 심해지는 과정까지 보인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했을 때 어떤 연구 자료를 참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추측이었거든요. 이거는 미세먼지를 그렸을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실제 연구를 했고 이건 전과 후로 따졌을 때 19세기 초반이죠. 이때도 이미 영국이 그 대기오염이 최악이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산화황 배출이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했대요. 그러니까 영국이 지구 생태계를 진짜 많이 파괴한 거예요. 대기오염 주범이었죠. 이때 개발 다 해놓고 이제 다른 국가들한테 친환경을 요구하는 거죠. 1830년도 이전까지 이때 가시거리가 평균 25km 정도였대요. 근데 여기도 약간 미세먼지 있어 보이죠. 완전 도시도 아니고 시골인데도 뿌예 보입니다. 그죠? 아침 안개는 아니죠. 지금 해가 여기 떠 있으니까. 대낮인데 뿌였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25km나 된다라는 거죠.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 하면 풍경화가 계보로 따졌을 때 되게 중요한 화가인데 낭만주의 풍경화가로 보통 분류를 하죠. 근데 이 화가는 시각적인 자연 현상을 아주 예리하게 관찰을 많이 했습니다. 30년 정도 뒤에 그린 장면이에요. 터너의 풍경화 하면 이런 스타일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 화가의 스타일이구나. 터치 막 날리고 뿌옇게 하는 게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비증기 그리고 속도 이 제목의 그림인데 이 무렵에 대기오염이 엄청 심했다는 거죠. 평균 가시거리가 10km로 감소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산화황 배출량이 2배 이상 증가했대요. 엄청 심해진 거죠. 대기 오염이. 이 짧은 30년 사이에 대기 오염이 더 심해진 겁니다. 이때 가시거리 25km, 이때 10km로 바뀐 거죠. 그래서 어떤 도시하고 도시를 이동하는 그 증기기관을 그린 것 같아요. 증기기관차. 이게 뿌해가지고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기차 윈지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리인 것 같고 이게 기차죠. 칙칙폭폭 이 굴뚝이 여기 있으니까. 예, 옛날에 그쵸, 런던이 중국이었어요. 뿌연데도 알아보는 게 신기함. 터너 그림. 고정관념 깬 겁니다. 뿌옇고 미세먼지 많으면 더러운 거니까 몸에도 안 좋고 아름답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제 이 미학이 좀 바뀐 거죠. 더러워도 오염물질이라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좀 포착했던 게 이 무렵 때부터죠. 인상주의 모네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게 이 터너입니다. 모네 그림 비교를 해볼게요. 루엘의 전망이라는 풍경화거든요. 그나마 시골이고 그날 좀 맑았던 것 같아요. 이 무렵에는. 그러다가 한 20년 뒤에 르아부르 항구죠, 여기가. 인상 해돋이. 우리가 좋아하는 모네모네한 전형적인 스타일이 탄생한 인상주의의 시발점이 이 그림이었죠. 벽지보다 못하게 인상적으로 완성을 못해가지고 인상주의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와,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게 이제 아침이잖아요. 이게 스머그에 가깝겠네요, 그러면. 그죠? 르하브르도 국제적인 항구라서 증기선이 오고 가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이 또 이제 양계가 끼니까 이게 스머그일 가능성이 많죠. 인상주의가 순간을 포착하다 보니까 터치가 날아가고 뿌연 걸 수도 있지만 실제 세상이 뿌였다는 거죠. 요즘에 연료비가 올라가지고 석탄을 좀 많이 안 써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 한창 미세먼지 심할 때보다는 요즘 되게 좋아졌잖아요. 그때 제가 한국 올 때마다 3월 달에 휴가를 많이 왔는데, 와, 우리나라 풍경 자체가 와, 인상주의다. 그러니까 도시를 그린 인상주의 화가들 그린 그림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죠. 프랑스가 19세기 말부터 그 산업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거든요. 대기오염이 이 기간에 엄청 심했습니다. 70년대부터 엄청 심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오염 엄청 심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이긴 해요. 이때는 그나마 깨끗한 거죠. 물론 시골인 것도 있겠지만 르하브르면 같은 지역이긴 합니다. 르하브르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인 것 같아요. 루엘의 전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같은 애인데 여기는 시골인데도 굴뚝이 있긴 하네요. 공장이 있네요. 20년 만에 이렇게 심해진 거지. 물론 이게 그냥 안개일 수도 있어요. 시골인 것도 있으니까 실제 대기오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제가 이 그림을 티센 미술관에서 자주 봤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탄생한 건 솔직히 이때 이미 시작되고 이런 스타일이 완성돼가는 때가 요 무렵인 것 같아요. 1899년도. 모네가 그러니까 런던에 갔을 때 이 다리를 되게 많이 그렸습니다. 이 가시거리 몇 킬로일까요? 아까 10킬로까지 봤었죠. 이게 26킬로, 이게 10킬로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무렵에 몇 킬로 될까요? 가시거리 약 1킬로래요. 안 그래도 런던이 그러니까 19세기 중후반부터 이미 최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 오염 배출량이 거의 반을 차지했는데, 근데 그 2배가 증가했잖아요. 그럼 이때 진짜 최악이란 얘기죠. 체링 크로스 다리를 반복해서 여러 점 시리즈로 그렸습니다. 시간도 모르겠어요. 여러 시간대별로 여러 날씨 다 그렸거든요. 빛이 약간 있고 밝으니까 새벽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밝은 날 같아요. 저는 오후 같은데요, 그래도 오후 5시 같아요. 그러면 모네하고 터너 그림만 뿌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기관에서 제임스 휘슬러, 구스타프 카유보트, 피사로, 베르트 모리조 이 화가들도 풍경화를 비교를 해봤대요. 시대별로. 그랬는데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아졌다. 화가의 스타일이 아니다. 이거는 실제 풍경이 뿌예에서 점점 안 좋아지면서 그림도 점점 뿌얘졌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이거 에어로졸이죠. 빛을 산란시켜가지고 물체 외관 형태까지 좀 착시 현상이 일어난대요. 모네가 이제 백내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것이다. 실제 이렇게 보이니까 보통 사람처럼 또렷하게 보인 게 아니라 백내장 때문에 스타일이 이렇게 뿌옇게 바뀌었다는 그런 주장도 있긴 한데, 그거를 또 이 기관에서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렵에 체링 브릿지 이거 그렸을 때 백내장이 없었을 때래요. 모네가 말년에 수련 시리즈 그릴 때 백내장 그게 되게 심했죠, 시력이. 물론 빨리 그려서 터치가 이렇게 점점점 이런 스타일이 있는 건 맞는데 실제 세상이 뿌해서 뿌옇게 그린 게 되게 크다. 르누아르는 반유죄주의자였다.
그냥 세상 아름다운 그림만 그릴 것 같은 르누아르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좀 충격받을 수 있죠. 드가도 그렇고. 근데 오늘은 르누아르 그림만 이야기할게요. 르누아르가 마네랑도 친했죠. 마네의 그 조카 외젠 마네의 딸이 이제 일기로 그 기록한 글이 남아 있거든요. 이 르누아르가 유대인 얘기만 하고 욕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은 돈을 벌기 위해 프랑스에 왔지만 전쟁을 말한 거예요. 싸울 일이 있으면 그들은 나무 뒤에 숨는다. 유대인은 화려한 제복을 입고 걸어다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군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근데 모든 나라에서 계속 쫓겨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여기에 그들을 위한 공간이 허용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그 마네 조카한테 계속 얘기했다고 합니다. 보트 파티 위의 오찬이라는 르누아르의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죠? 이 그림 좋아하는 분도 되게 계신데 자기 지인들을 되게 많이 그려놨잖아요. 이 사람이 유대인 미술 평론가이면서 수집가, 자본가였어요. 샤를 에프로시라고 해서 샤를 에프루시가 우크라이나 출신이래요, 원래. 그러니까 은행가 출신의 집안이 되게 부유했던 거죠, 이미. 파리로 이주해온 거예요. 파리에서 영향력 있는 컬렉터이면서 예술 후원가, 평론가, 지식인이기도 했었어요. 레옹 보나트가 그린 샤를 에프루시 초상입니다. 이 뒷모습이 이 사람인 거죠. 본격적으로 이 그림을 그리면서 파리 미술계에 많이 알려졌거든요. 샤리 팡티의 가족 이걸 그리게 만들고 주선해 준 사람이 에프로시였습니다. 그림에 대해 많이 얘기하면서 이 인물 배치에도 영향을 줬다고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샤리 팡티의 이분의 남편이죠. 파리 사회에 엄청 영향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이분의 가족 초상화를 그렸다는 것은 르누아르가 성공하는데 엄청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살롱전에 출품하고 성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게 에프로시였습니다. 알베르 카이엥 당베르라고 해서 이분도 유대인이거든요. 초상화 그릴게 주선해준 거죠. 그럼에도 뒤에서 에프로시 이 유대인을 계속 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이가 틀어졌거든요. 그 르누아르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반유대주의 때문이라고 보통 보는 거죠. 도움을 되게 받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좀 풀릴 만도 한데 아 유대인 말고 좋은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뒤에서는 계속 욕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이 알프레드 드레피스라고 해서 보불 전쟁으로 알고 있어요. 유대인이 프랑스 군으로 참전을 했죠. 근데 전쟁 이후에 우익과 반유대주의 여론이 강해질 무렵에 공공의 적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프랑스 사회에서 아무런 이제 죄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이 유대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드레피스가 기소가 된 거예요. 간첩 혐의로 독일군의 스파이다. 날조된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때 여론이 파가 나눠져 있는데 반유대주의 여론이 좀 강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는 무죄 판결이 나긴 했어요. 나름 지식인으로서 양심 선언한 게 세잔한테만 좀 얄밉게 구는 본래 베프였던 에밀 졸라 작가이면서 평론가가 그 기고를 했는데 나는 고발한다.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 쓴 이 드레피스를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썼거든요. 이게 사실이다 하면서. 근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다 밝혀졌으니까 이 드레피스를 엄청 욕을 했던 게 바로 이제 르누아르였죠. 이때 사이가 멀어진 화가가 있어요. 인상주 화가 중에 피사로가 드레피스를 옹호했던 입장이었거든요. 인상파들도 약간 정치적 성향이 좀 갈려서 피사로가 인상주의의 인싸잖아요. 르누아르가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이가 되게 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술인들까지도 이게 좀 약간 갈렸던 것 같아요. 에밀 졸라와 피사로는 인종차별 반대, 드레피스 억울하게 잡혀 들어간 거 구제해주자 무죄를 주장했던 파, 드가와 르누아르는 반유대주의, 드레피스 잡아던 게 당연하다 이런 걸 주장했던 거죠. 자 그럼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